중국이 제일 껄끄러워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하고 중국은 철천지 원수국가예요. 특히 베트남 사람들은 뼛속 깊이 반중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1000년 넘게 중국이 지배를 당했거든요. 그 베트남 국민도 감정이 매우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 미국하고 요즘 군사적으로 엄청 친하게 지낸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여행들 많이 가시는 다낭 있잖아요. 다낭에 미국 항공모함을 입항시켜버렸어요. 와. 어지간한 나라 하나는 초토화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낭에 입항을 시켰어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제 우리 편이 되나 싶은데 바로 또 방향을 또 틀어버려요. 베트남은 타고난 외교 이 전문가들인데 사실 외교라고 하는 거는 분명하지 않게 해야 내가 손해를 덜 당하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또 있는 거예요. 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취재팀장 권순우, 안녕하십니까.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오늘의 압권은 세상의 발견 시간입니다. 세상의 발견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얘기 많이 하고 뭐 미중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글로벌 공급망이 깨지고 있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답은 아세안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그 답이 아세안이다까지 얘기했으면 아세안에 뭐가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들은 잘 안 하는 게 사실인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접근했을 때 아세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딱 그냥 아세안이 답이다라는 것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압권은 항상 한 발 더 나간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순회 공연을 얼마 전에 마치고 돌아오신 유영국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베트남에서 그저께 돌아온 유영국입니다. 물론 다시 돌아가셔야 되죠. 네. 아, 가족이 거기 또 계시고. 유영국 작가님은 왜 베트남 시장인가의 저자이시기도 하고 또 자세한 또 자기소개는 좀 직접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베트남에서 현재 13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에서 화장품 관련된 일을 계속 하다가 신용평가 회사를 알고 계시는 나이스그룹에서도 계속해서 유통 관련된 일을 하고 최근에는 주간경향에서 베트남 관련된 칼럼을 계속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베트남 쪽에서 일을 하시면서 뭐 내용을 보면은 약간 좀 한류 화장품 한류 K-뷰티를 따라가셨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떠십니까? 그렇죠. 한참 K-뷰티에서 특히 한류의 열풍이고 한류가 중국 못지않게 제일 먼저 생긴 나라는 베트남에서 화장품 판매를 했으나 한국에서의 기대치는 너무 컸고 실상은 너무나 작아서 항상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베트남 관련된 책을 쓴 것도 실상은 이러하고 한국에서 베트남에 진출할 때 이런 걸 제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좀 하소연 같은 이야기들을 썼는데 베트남에 진출하신 주재원분들 사이에서 좀 이제 동질감들을 많이 느끼셔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줬다 이렇게 해서 좀 좋아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서 바라보는 베트남과 베트남 현지에서 바라보는 산업 동향이 좀 다르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좀 앞서서 그 K-뷰티가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잘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 뭐 여담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참 우리가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이기만 하면 무조건 막 많이 팔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1980년에 중국에서 산하 제한 정책으로 아이가 한 명만 낳을 수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이었던 게 바로 지난 한 15년 전에 한국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릴 때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보통 이제 식스포켓 이론이라고 해서 아이 하나를 위해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쏟아부었고 구매력이 엄청나게 컸었죠. 그런데 한국 제품은 이제 우리가 좀 실상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한국 제품은 어느 나라나 되게 괜찮은 제품이야. 그런데 상류 사회에서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제품. 그러니까 메스티지까지는 한국 제품이 매우 받아들여지는 제품인데 좋은 제품이고 좋은 품질이고 가격 경쟁력도 있지만 상류 사회를 지향하는 계층에서는 나는 유럽 제품이 더 좋은데 이런 거죠. 뭐 이 정도는 그렇죠. 가져야. 그게 이제 중국에서
중산층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해 가고 있을 때 예. 이제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동남아 여행 많이 다녔던 것처럼 중국 사람들도 값싸고 인근에 있는 한국으로 여행을 많이 왔던 거죠. 예. 그래서 한국에 와서 물건도 많이 샀고.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더욱더 올라가니까 일본을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본 갔더니 SK2 제품이 너무나 좋다 이러면서 일본 시세이도 화장품 많이 사고 했죠. SK2는 SK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일본 화장품입니다. 물론 원래 일본 브랜드지만 이제 에스티로더가 인수를 했었지만요.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 제품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일본 제품들 샀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유럽을 많이 가기 시작하니까 이 일본 제품들도 시들시들해지고 유럽 제품들이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그 중국에 비해서는 구매력이 다소 약한, 상대적으로 약한 동남아 국가에서는 오히려 그럼 한국 제품들이 좀 인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그 한국 제품을 소비하기에는 소득층이 좀 낮았고 하지만 태국이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특히 그 무슬림들, 예.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은 사실 한국 제품을 소비할 만큼의 큰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화교들이 그 화교들이 사실은 소득 수준이 한국 중산층들하고 비슷해요. 그분들은 호주나 영국에서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 영어도 잘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많이 사용했는데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서 그 상류 사회를 한국 제품 뚫지 못했고 그리고 우후죽순 수많은 한국 제품들이 나왔지만 값싸게 우리나라의 좋은 ODM 공장들이 ODM 브랜드들이 화장품 잘 만들어주긴 했으나 예. 딱 매스까지만 품질이 되었고 그 프리미엄까지 진출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여력은 안 되고 그냥 갖다 팔기만 했었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대중층은 여전히 구매력이 화장을 할 정도의 구매력은 아니었던 그렇죠. 거군요. 일반적인 그런 무슬림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태국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좀 힘들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 얘기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화장하기 힘들다고. 네, 그러니까 요즘 뭐 한국에서 베트남 여행들 많이 다니시니까요. 예. 베트남을 가보시면 좀 중점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게 시내 버스가 잘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노이에는 전철이 개통을 했고 호치민은 아직도 좀 전철 공사 중인데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거든요. 예. 그러면 오토바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베트남 특히 호치민에서는 하루에 보는 오토바이가 대한민국에서 평생 볼 오토바이를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들 헬멧을 쓰고요. 예. 그리고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개월이 건기고 6개월이 우기예요. 비가 와요. 그러니까 비 맞고 그리고 회사 출근하면 보통 40분에서 1시간 거리인데 예. 이 먼지가 또 대기 오염이 좀 심각하거든요. 오토바이에서 쏟아져 나오는 매연이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그러면 메이크업을 해버리면 찐득찐득해가지고 고스란히 먼지가 다 묻습니다. 그리고 또 비를 맞으니 또 메이크업을 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베트남이 그냥 못 사니까 화장품 시장이 작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본인이 사고 싶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돈을 아끼지 않거든요. 그런데 화장품은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에서는 이제 우버, 그랩, 지금은 이제 우버가 철수를 했습니다만 아세안에서 그랩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자동차를 편하게 타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화장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에어컨 나오죠. 비 안 맞죠. 사람이 삶이 업그레이드는 할 수 있어도 다운그레이드는 절대 못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베트남도 소득 수준이 올라가니까 요즘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한 3년간 한국에서 베트남들 많이 못 오셨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다시 베트남으로 관광 가신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게 자동차가 왜 이렇게 많아졌냐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성 운전자가 정말 많아졌거든요. 저는 이제 화장품 업계에 있으니까 여성 운전자들이 있으면 햇빛이 쏟아지니까 메이크업도 하고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겠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삶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옷차림이나 얼굴 화장 가짓수가 얼마나 늘어나나 보고 있는데 확연히 달라지고 있고요. 실제 매출 규모도 데이터가 훨씬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정말 우리가 뇌피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 재밌는데 그럼 우리 본격적인 공급망 얘기는 좀 뒤로 빼고 좀 거기서 좀 잘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뭐 화장품 쪽으로는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가 거기서 매우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뭐 근무했던 회사이긴 하지만 이제 한참 제가 근무할 때는 라네즈나 설화수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베트남 소득층이 올라오다 보니까 잘 되고 있고요. LG의 뭐 오이나 후도 열심히 지금 잘 되고 있고요. 근데 제가 한국 기업분들이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어떤 한국 기업이 제일 잘하고 있나요? 라면 제가 영순위로 뽑는 회사는 바로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네. 초코파이. 그러니까 뭐 그동안 오리온 초코파이 하면 러시아나 베트남에서 뭐 정말 잘 팔리고 제사상에도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뭐 초코파이가 잘 팔리는 건 이미 십몇 년 전 이야기고요. 최근에는 베트남 오리온에서 자체 개발한 과자와 빵이 정말 초대박이 났습니다. 그거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 오리온에서 만든 쌀과자가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감칠맛 나는 쌀과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베트남에 런칭한 이제 올해 이제 3년 차 됐는데 작년 기준으로 누적 판매액이 한국 돈 600억입니다. 와. 보통 한국에서 과자 같은 거 신제품 나오면 100억 팔리면 대박 브랜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팔리는 쌀과자 다 합쳐도 그 정도 매출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인구도 많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까지 하면은 제 생각에는 900억에서 환율 변수까지 감안하면 한국 기준으로 매출 잡았을 때 1000억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리온이 올해 사상 최대 매출 기록한 걸로 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회사를 말하라고 하면은 이제 신한은행. 네. 이제 베트남의 지점이 이미 40개가 넘고요. 뭐 지점을 더 열고 싶어도 사실은 금융 관련된 지점을 외국계 자본들한테 쉽게 내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은행도 최근 들어서 이제 인가를 받아가지고 지점을 더 열고 있긴 하나 그 외 다른 한국 은행들은 지점을 열고 싶어도 열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신한은행은 들어가서 정말 오랫동안 해왔기도 했고요. 지금 신한카드, 신한캐피털 뭐 여러 계열사들까지 다 들어가서 외국계 자본 중에서는 1위. 1위예요? 1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 잘하는 거를 우리가 더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뭐 재밌는 에피소드로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긴 한데 우리 롯데 얘기도 조금 해주십시오. 롯데는 특히 이제 롯데는 베트남에는 모든 그룹이 다 계열사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롯데 시네마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롯데리아입니다. 롯데리아가 베트남의 1위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점인데 1위. 롯데리아가 베트남 전국에 250개 점이 있습니다. 뭐 맥도날드나 이런 것보다 더 많이 팔려요? 맥도날드는 최근에 좀 늘어서 30개 점이고요. 맥도날드가 30개인데 롯데리아가 250개라고요? 와. 이제 롯데리아하고 경쟁하던 곳이 KFC인데 KFC가 이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도 많이 힘들어서 매장을 많이 좀 줄여서 한 170개 정도 있고요. 하지만 롯데리아는 꿋꿋하게 버티면서 지금 1위를 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롯데리아는 사실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는 아닌 것 같은데 원래 또 조용한 강자가 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롯데리아에서 불고기 버거가 엄청 많이 팔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우 버거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사실 롯데리아도 그렇고 KFC도 그렇고 햄버거가 많이 팔리는 게 아니고요.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아니라고요?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맞는데 실제로 많이 팔리는 거는 이렇게 큰 접시에 밥 한 공기 이렇게 덮어놓은 거에다가 닭다리 하나. 그래서 치킨밥에서 치밥이 많이 팔립니다. 치밥. 네. 그러니까 이게 꼭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 특히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필리핀 1위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이 이제 졸리비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많이 팔리는 거 보면 밥에 치킨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서구를 가더라도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웬 치밥이 많이 팔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트남 좀 특이하긴 한데요. 이 동남아 지역은 대체적으로 닭고기가 워낙 많이 수요가 있기도 하지만 베트남에는 반미라고 하는 베트남 전통의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미. 이 반미 요즘 한국에서도 뭐 베트남 여행 워낙 많이 다니시니까 반미 샌드위치 잘 아시는데 100년 전통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뭐 공 기자님도 어렸을 때 햄버거 먹으면 이거 TV에서 보던 미국에서 보던 그런 거 뭐 이런 게 있죠. 그런데 막상 뭐 토마토 케첩 하나만 좀 들어가 있고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 음식이란 것뿐만 아니라 이걸 내가 먹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문화적인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베트남 사람한테 그게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우리 샌드위치 반미 샌드위치보다 비싸기만 비싸고
맛도 우리 입맛도 아니고 이래서 맥도날드하고 버거킹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버거킹은 매장이 지금 5개밖에 없어요. 근데 버거킹은 뭐 심지어 이름이 버거킹. 그러니까요.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이 햄버거가 아니라 샌드위치 좋아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매장이 늘어간 서브웨이 같은 경우에 베트남에 딱 1개 매장이 있었거든요. 그 5년 전에 철수했습니다.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뭐 한국에서 뭐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한식 프랜차이즈를 하겠다. 그렇죠. 뭐 그래놓고서 뭐 미국만 나는 뭐 스미스 김치찌개 뭐 이런 걸 파는 거죠. 그래도 가격도 더 비싸고. 막 3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요. 뭐 이제 뭐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LA에서 재미교포가 운영하던 북창동 LA 순두부가 한국에서 역으로 수입돼서 한때 인기가 있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힘든데 또 다른 예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 네. 예. 뭐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스타벅스도 베트남에선 커피가 잘 안 팔립니다. 스타벅스에서 뭘 팔아요? 네, 스타벅스에서 거기도 치킨하고 밥 팔아요? 아니 막상 이제 제가 이제 베트남에 있으면서 베트남에는 아직까지 데이터 숫자화된 지표를 찾아보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제 직감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어떠한 그 패턴을 보면서 트렌드가 변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커피를 주문하는가를 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아메리카노. 이 겨울에도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근데 이 아메리카노든 라떼든 커피류를 시키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한 30%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스타벅스에서 뭘 마셔요? 알록달록한 티 음료들을 많이 시킵니다. 뭐 그린티 라떼. 아니면은 그냥 티 음료들 이런 걸 많이 시키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베트남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스타벅스 커피가 비싸서 안 사 먹는다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좀 무례하지만 뭐 그런 생각이 좀 충분히 그럴 수 합니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스미스 김치찌개 3만 원짜리는 무슨 김치찌개 3만 원이야 하고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권 기자님 술 먹고 3만 원짜리 먹을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죠. 뭐 한우 갈비도 5만 원짜리 먹을 수 있잖아요. 꼭 돈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베트남은 자기들 스스로가 커피를 생산하고 세계 2위의 커피 수출 국가란 말이에요. 베트남이 세계 2위 수출 국가예요? 네, 세계 2위의 커피 수출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먹는 인스턴트 커피 대부분은 베트남산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에게는 베트남 사람들만의 커피 문화가 한 150년 된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스타벅스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원이면 먹는 커피를 스타벅스 가가지고 3,000원에 먹으려고 하니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제가 한 70% 정도가 먹는다고 하는 그 티 음료들은 커피보다 더 비싸요. 그렇겠죠.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스타벅스 커피를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스타벅스 커피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게 좀 그 자국 내에 익숙한 것이 들어왔을 때,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 내가 여기서 이걸 소비를 했을 때 효용을 느끼느냐라 그러면 우리나라에 더 좋은 게 있는데 내가 왜 비싼 돈 내고 그걸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거에서 효용 가치를 못 찾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하지만 베트남도 이제 해외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 많으니까 우리의 김밥을 비교를 해볼게요. 뭐 발은 무슨 김 선생 막 이래서 막 3,000원, 5,000원 그러잖아요. 그거 좀 불편해요. 사실은 우리 같이 처음에 1,000원짜리 먹던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먹었던 친구들한테는 당연하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은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를 많이 먹어요. 거기서도 아메리카노라 그래요? 네, 거기서도 아메리카노로 합니다. 그래서 금융가에 있는 스타벅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면은 베트남 사람이 커피를 얼마나 먹는 비율도 보지만 텀블러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커피 음료를 먹는 비율은 저는 이제 좀 더 가중치를 좀 높여두죠. 왜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커피를 즐겨 먹는 사람이구나. 자기 텀블러 가져가니까. 근데 이제 외국에서 유학 다녀와서 금융가에서 근무하는 걸로 보이는 게 뻔히 보이는 사람들, 오차이즘이나 이런 게. 근데 그런 지역에서는 5대5 정도 비율이 나와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점심 때 우르르 오면은 그 친구들이 막 7대3까지도 돼요. 하지만 아직까지 일반 거주자들이 있는 데들은 7대3 비율이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변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2년 후에 3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문득 제가 드는 생각이 아까 김밥 얘기하시니까 저 대학교 때 캘리포니아 롤 처음 들어와가지고 뭐 한 줄에 15,000원
근데 김밥인데 김으로 덮은 게 아니라 뒤집어 갖고 했다고 그거를 1,000원짜리 김밥을 15,000원을 받으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름을 캘리포니아 롤로 한들 그러니까요. 그래 봐야 김밥 뒤집은 거지. 아니 김밥 뒤집은 거를 무슨 말도 안 되게 몇 배를 받아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 몇천 원이 더 비싸고 안 비싸고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2배, 3배를 받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사람들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베트남에 진출하실 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를 베트남에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야쿠르트에 그 BTS 사진이 박혀 있는 콜드브루 커피 있잖아요. 예. 그게 정말 한국에서 정말 잘 팔리거든요. 예. 근데 베트남에서 여러 업체들이 그걸 유통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BTS. 네. 아니 천하의 BTS인데 그리고 커피 좋아하는데 커피를 안 사 먹겠어? 근데 그 BTS 커피를 베트남에서 7만 동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3,500원 정도에 판매를 해보려고 했는데 완전 망했어요. BTS가 인기가 없어요? BTS 인기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커피를 안 먹어서 그래요. 특히 젊은 친구들일수록 커피를 잘 안 먹거든요. 그리고 특히 콜드브루 커피는 베트남 사람한테 너무 안 맞는 커피인 거예요. 베트남 커피는 좀 진하거든요. 근데 제가 베트남 친구들한테 야 같은 가격에 이게 만약에 밀크티면 먹을 거야? 집에 쌓아놓고 먹을 거라고 그러거든요. 베트남 젊은 친구들은 밀크티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달달한 밀크티. 그러니까 오히려 좀 느낌이 제 들은 생각이 이렇게 진한 커피 이런 거는 약간 좀 할아버지 냄새 나는 아재들이 먹는 커피예요. 진한 커피는. 그 젊은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달콤한 밀크티 좋아하는 그게 세련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좀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저씨들 먹는 거 다방 커피 같은 걸 내가 왜 비싼 돈 내고 먹어야 되냐. 알겠습니다. 사실 소비 시장 얘기만 하더라도 끝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오늘은 제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공급망 문제가 생기고 중국이 점점 폐쇄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다른 공급망 아니면은 꼭 중국에서 탈출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복수의 공급망을 선택해야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동남아를 바라보게 되고 동남아에서도 좀 그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 국가로 베트남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인식이 그 베트남이 베트남에서도 그런 인식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를 찾고자 하는 그 국가들이 좀 있다, 기업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베트남도 인식하고 있어요. 네, 인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에서 이전을 많이 해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훨씬 가속화되고 있는 게 최근에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 미국에서 지금 다양한 이 과세를 많이 한다거나 제약이 많아서 수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도 몰래 베트남으로 옮겨서 베트남에서 조립만 해가지고 가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우회 생산? 네, 우회 생산하고. 근데 미국이 가만 두고 볼 리는 없죠.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라 그러면 규제를 당하니까 일로 옮겨서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해서 내보낸다고요? 실제로도 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한국 기업들도 많고요. 그리고 유럽 기업들도 이제 하나씩 넘어오고 있기도 하고, 이제 IT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도 지금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넘어오려고 지금 계속해서 좀 타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U하고 베트남하고 작년에 이제 FTA가 이제 발효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기업들도 베트남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지금 막 많이 하려고 해서 실제로 베트남의 주요 공단에 EU 기업들이 지금 많이 문의를 하고 있어요.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진출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한국에서 이제 다른 이유로 레고 이슈가 좀 있는데, 레고랜드. 레고랜드는 아니고 레고의 공장이 지금 베트남 남쪽에 공장 이제 들어서기로 확정을 짓고 지금 이제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지금 아까 제목 중에 그 고래 싸움에 복 터진 베트남이라고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게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보네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할 나라로 과거 한 20년 전부터 인도를 밀었으나 인도는 끊임없이 물만 먹는 코끼리였을 뿐인 거죠. 그냥 미국이 뭔가를 지원을 해줘도 중국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게 없고 중국을 대신해주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고요. 그런데 베트남은 미국이 조금만 지원해줘도 곧잘 해낸단 말이에요. 성과가 바로바로 나고. 그리고 중국이 제일 껄끄러워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래요? 같은 공산국가라 사이가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렇죠. 한국에서 생각해 보면 깃발도 그 국기도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빨간색. 빨간색에 뭐 황금 그 별이 있고. 근데 베트남하고 중국은 철천지 원수 국가예요. 특히 베트남 사람들은 뼛속 깊이 반중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1000년 넘게 중국이 지배를 당했거든요. 이른바 남만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그 삼국지에 나오는. 삼국지 나와서 놓았다 풀어졌다 놓았다 풀어졌다는. 그런데 오랑캐라고 부르죠. 그렇죠.
근데 그 중국이 그렇게 복속을 시키려고 해도 끝까지 복속을 못 시킨 나라가 베트남과 사실은 한국이에요. 한국은 우리가 조공은 했을지언정 아예 복속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베트남이 이 미국하고 전쟁 1975년 끝나고 나서 1979년에 중국이 베트남 건방지다 그러고 쳐들어옵니다. 왜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그 미국이랑 베트남하고 전쟁하다가 미국이 철수하고 나서 네. 그러니까 미국과 전쟁이 1975년에 끝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킬링필드. 예, 캄보디아. 예,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많이 죽이고 하면서 베트남 교민들도 많이 죽여요. 베트남에서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곧바로 이제 정예 부대가 쳐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캄보디아를 평정을 해버리죠. 그런데 그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하고 되게 친했어요. 마오이즘 그래서 그냥 마오쩌둥 이론 그대로 해서 막 했었던 거죠. 근데 베트남은 오랜 세월 중국하고의 관계가 안 좋고 중국은 언제든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래서 소련하고 친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미국과 전쟁할 때 우리가 지원해줬더니 우리를 자꾸 배제하고 소련하고 친하네. 그런데다가 우리랑 친한 캄보디아를 이것들이 넘어뜨려. 그리고 바로 2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45일 만에 뭐 중국은 절대 자기들이 지지 않고 베트남을 혼내주고 우린 돌아왔다고 하지만 누구나 다 중국이 졌다고 평가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의 정예 부대는 다 캄보디아가 있었고요. 남쪽 끝에 있었으니까. 근데 중국은 북쪽 끝에서 침공을 했단 말이에요. 북쪽에는 예비 부대들 그리고 민병대들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후보들 내보냈는데 A매치에서 이긴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국대가 나왔는데 베트남에서는 벤치 후보들이 그냥 금방 이겨버린 거죠. 45일 만에. 그래서 이 중국 입장에서는 한번 자기가 졌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면 몸이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것들은 우리보다 작은데 항상 우리랑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고분고분하지 않고 우리가 또 한 대 맞은 적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은 베트남을 항상 껄끄러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트남 입장에서는 동해고 중국 입장에서는 남중국해라고 불리는 거기가 이제 새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독도 같은 섬이 있는데 이 중국이 자꾸 해서 저기 우리네 땅이다 그러면서 거기다 인공섬을 지어버려요. 근데 인공섬이 이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고 전투함이 접안을 할 수 있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인공 요새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어선들은 자꾸 그 중국 군시선한테 이렇게 침몰도 당하고 그 베트남 국민들 감정이 매우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 미국하고 요즘 군사적으로 엄청 친하게 지낸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여행들 많이 가시는 다낭 있잖아요. 다낭에 미국 항공모함을 입항시켜 버렸어요. 아예. 근데 항공모함이라는 거는 사실 단순히 배로 볼 수 없는 게 그렇죠. 하나의 그냥 기지잖아요. 그렇죠. 어지간한 나라 하나는 초토화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낭에 입항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낭은 지금 그 남중국해에서 베트남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바로 앞바다거든요. 와, 중국 입장에서 정말 싫겠다. 그냥 턱 밑에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야 중국 니네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미국하고 손잡아 버릴 거라고 선전포고를 한 셈인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다가 작년에 이제 베트남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집에서 3개월 동안 갇혀 지냈어요. 도시 전체가. 3개월이요? 네, 도시 전체가 9개월 동안 봉쇄를 당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그래도 필요한 거 있으면 밖에 나갈 수 있고 했었는데 7, 8, 9월 3개월 동안은 집 밖으로 저희가 못 나갔어요. 그럼 밥은 어떻게? 그래서 이제 뭐 정부에서 주는 표딱지가 있어요. 이 표딱지 들으면 슈퍼마켓에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이렇게 쫙 사갖고 와서 일주일 보내고. 그러니까 무슨 식으로요? 피난 갔다 오는 사람처럼 물건을 몽땅 사들고 그걸로 한 일주일 버티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중국에서 막 그런 일 벌어지면 저는 막 우리도 그랬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거든요. 근데 그때 베트남이 정말 힘들었을 때 미국이 백신을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누적으로 미국이 베트남에 4천만 도스의 백신을 지원해 줬어요. 4천만. 그 베트남이 인구가 어느 정도 돼요? 9,850만 명이거든요. 와, 거의 절반을 해준 거죠. 받을 수 있는 백신을 줬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미 국방부가 괌 기지에서 군용기로 굳이 군용기로 화이자를 저장할 수 있는 냉동고를 베트남에 배송을 해줬어요. 아니 솔직히 미국 정부가 DHL이든 뭐든 그 민간 업체 통해서 얼마든지 배송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국방부 예산으로 미 군용기로
그걸 다 갖다 줬어요. 와, 그건 약간 군사 안보적인 메시지가 좀 그렇죠. 있네요. 그래서 작년에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베트남 방문할 때 예. 지속적으로 이 베트남 주석하고 베트남 총리하고 이야기할 때도 계속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뭐냐면 남중국해에서 불법적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우리는 가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베트남 갈등에 우리가 개입할 거야.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화약고가 어디냐면 메콩강 유역이에요. 예, 메콩강. 예. 왜냐하면 중국이 댐 건설을 라오스, 미얀마의 댐을 계속 그러니까 중국 자본으로 지어버렸거든요. 수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 생산시켜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그 하류에 있는 베트남은 쌀 생산이 안 되고 수산물이 급격히 줄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이 그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지원을 해줄 것이다. 저는 그게 되게 그냥 자연 환경 관련된 이야기였죠. 착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군사적인 얘기였네요. 네. 그러면서 일본이 베트남을 위해서 인공위성 기술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이 기후 날씨를 측정할 수 있는 인공위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군사위성으로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본이 계속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그냥 얘기할 때 공급망 문제 얘기하면은 야 중국 아니면 어디 갈 데 어디냐 그러면은 그냥 뭐 베트남 그냥 막연하게 떠올렸던 건데 네. 사실 그 미국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베트남을 큰 그림 안에서 이쪽 세력으로 포섭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베트남 자체도 그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기껏 공장 옮겨서 베트남 갖다 놨는데. 그러니까 중국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베트남에서 만약에 규제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베트남 정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중국과 다른 노선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네. 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그 대안으로서 중국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공급망이 베트남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네요. 그렇죠. 그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킹달러 현상 때문에 환율들이 막 폭락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면 베트남 같은 신흥 국가들은 환율이 폭락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베트남은 8% 정도밖에 변화가 안 됐어요. 와, 그때 보통은 이게 자원이 많거나 뭐 이런 나라들 환율이 좀 방어가 좀 됐는데 그렇죠. 베트남은 그게 아닌 이유로도 충분히 방어가 됐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또 황당한 거는 올해 2차례 미국 재무부에서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그냥 빼버렸어요. 이거는 미국 정부가 베트남을 배려해주고 우대해주지 않은 이상 절대 환율 조작국에서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베트남이 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공산국가고. 그렇죠. 그게 자유롭게 개방돼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뭐 공산국가 치고는 꽤 개방돼 있긴 하나. 공산국가 치고는. 그렇지만 말 그대로 치고는이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 의해서 환율에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누가 봐도 베트남 정부가 개입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그걸 냅뒀다는 거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것 포함해서 대표적인 애가 바로 환율을 그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해줬다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 뭐 말씀 들어보면은 대안으로서의 베트남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 우리가 이제 중국은 워낙 큰 나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나라 입장도 뭐 우리가 미국이랑 군사 동맹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이랑 아예 척을 지는 건 좀 불편하단 말이죠. 바로 그럼요. 옆에 있으니까. 근데 베트남이 그런 식으로 중국하고 이렇게 좀 척을 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은 그 오히려 좀 불안한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럼 중국하고 베트남은 사이가 그냥 안 좋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중국하고 베트남이 또 급격히 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뭐야 이거? 그러니까 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야 이제 우리 편이 되나 싶은데 바로 또 방향을 또 틀어버려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절묘하게 이 줄타기를 잘하고 있는 건데요. 10월 28일 날 베트남의 국가설 1위 당서기장이 중국을 방문하는데 그 시기가 중국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하자마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날짜가 10월 28일.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확정짓자마자 처음 만난 외국 정상이 베트남 당서기장이에요.
근데 저는 네. 그 뉴스를 보긴 봤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친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껄끄러운 관계인데 우리 한국에서 해석했을 때는 역시 공산국가를 가장 먼저 만나러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껄끄러운 사이인데 시진핑 3년임 하자마자 만난 사람이 베트남 당서기가 찾아가서 회담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3연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미국하고 강대강 모습을 계속 보여줬어야 될 거고 이제 확정은 지었겠다. 이제 경제 살리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중국 때리기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에서 저가의 양질 제품이 공급이 돼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중국을 풀어줄 수는 없고 그 중간 기착지로 지금 베트남이 역할을 하는 건데 이번에 이 시진핑 주석이 이 베트남 훅종 주석인데요. 종 서기장이라고 할게요. 서기장이 왔더니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재한 환연 만찬회를 열고요. 중국 지도부가 총출동해가지고 정말 최고의 예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국가가 이제 3박 4일 동안 양 정상이 뭐 여러저러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좀 특이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인 이 안정적인 공급망 이야기가 나와요.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네. 근데 좀 웃기잖아요. 물론 베트남도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지만 그런 공산품 수출보다는 농산물 수출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은 중국에 농산물 수출을 많이 했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계속해서 국경에서 거절당해가지고 다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농민들 인심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수출해줘 하고 그러면 중국에서 오케이 그거 내가 받고 대신 나 이거 해줘라고 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됐는데 중국의 생산기지들이 베트남으로 옮겨갈 거라는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간접적으로요. 양국의 생산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말은 둘이 같이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에서 넘어온 거를 베트남에 생산하고 그걸 어디로 수출하겠어요? 미국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은 적대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를 빠져나와서 베트남을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베트남이 미국이랑 친하니까 여기는 중국을 배제하고 쓸 수 있는 공급망이라고 인식을 하는 건데 오히려 두 국가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뭐 안전적으로 운영하자라는 되게 어찌 보면 상투적인 얘기로 보이겠지만 사실 양 국가 간에 거래했던 건 원래 농산물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조 분야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꾸린다고? 라는 얘기는 결국은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제조업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베트남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만나고 나서 만난 게 바이든 대통령하고 발리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베트남하고 1차 협의하고 야 우리 일로 넘어가고 하면은 니네 통해서 우리 다 넘길게. 그러면 니네 규제 없이 잘 좀 하게 해줘. 그리고 이게 미국하고 협의 없이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하고 지금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되게 괜찮은 분위기가 연출됐다는 이야기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물론 이제 정상끼리 이야기 때 실무자끼리 어느 정도 이야기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전개되고 있는 거가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저는 지금 유 작가님 말씀이 되게 인상적인 게 이제 최근에 통상 전문가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양 국가 간의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떻게든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이거를 무조건 하나를 정해서 적대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와, 베트남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타고난 외교 이 전문가들인데 사실 외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가의 이득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분명한 걸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야, A면 A, B면 B 선택해 이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외교적인 거는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한국에서 베트남 와서 뭔가 일을 할 때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고 되게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특히 외교에서는 분명하지 않게 해야 내가 손해를 덜 당하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미국하고 가까이 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다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베트남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극진하게 대우를 한 거예요. 그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베트남이 중국하고 친해지는 모습이 보긴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라 그러면은 더 친해져 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또 묵인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국하고 적대시할 경우에
제조기지 공급망 문제가 생기니까 대안으로서 또 그걸 또 베트남에서 하는 거를 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이든 입장에서도 빨리 중국에서 좀 안정적으로 물건이 좀 왔으면 하는데 바로 오긴 안 되니까 베트남 통해서 오면은 아유 받아줄게. 우리가 모른 척할게. 이거 분명히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국과 베트남 정상의 합의문 중에 정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양국 간의 전자상거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진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전자상거래요? 네, 이커머스. 그게 왜 특이하죠? 아니 이게 양국 정상이 말하기에는 너무 되게 작은 내용 아닌가요? 뭐 그렇기는 하죠. 왜냐하면 국가 간에 양국 정상 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되게 큰 합의를 이룰 만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쿠팡 배달 되게 해줄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건데. 약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 자료를 찾아보면 베트남에는 그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중국 자료를 열심히 찾아봤더니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아마 시진핑 주석이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치적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중국하고 베트남이 인접해 있는 광시 장족 자치구라고 있어요. 난닝시라고 하는 이야기 좀 시 이름을 들어봤을 텐데 거기에 중국 정부가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이 이커머스 일종의 뭐 센터 같은 거를 지었습니다. 물류센터 같은 거. 네, 뭐 물류센터와 뭐 무역센터 같은 걸 지었어요. 그리고는 그 난닝시에서 유학 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유학생들 적극 채용해가지고 한 200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라이브 스트림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 제품을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 가지고 각 나라에서 팔 수 있게 스튜디오도 만들어주고 한 거죠. 그게 중국에 있는 지역인데 이쪽 제일 그 아세안 국가들에 가까운 지역에서 그 라이브 커머스를 해서 물류를 그쪽으로 배송을 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이게 국가 간에 물건 이동하면 비행기를 타면 물류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쵸. 근데 중국에서 하노이까지 육로로 가면 하루면 오거든요. 뭐 반나절이면 와요. 그 육로로 배송하면 배송비가 확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하노이를 중국의 이커머스 1대1로의 물류 거점으로 삼은 거예요. 갑자기 1대1로가 훅 튀어나왔네요. 그렇네요. 자 보세요. 그러면 중국에서 예를 들어 베트남 유학생이 베트남 말로 중국 내수 제품을 막 홍보를 해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물류 배송을 이제 물류 거점이 필요하잖아요. 트럭을 태워가지고 하노이로 물건을 다 보내요. 근데 베트남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도 캄보디아도 그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하노이로 보내서 하노이에서 또 각 나라로 또 쫙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의 물류 거점을 베트남이 해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중국의 그 알리바바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라자다라고 하는 이커머스 업체가 있어요. 아세안의 아마존이라고 한때 불렸던 업체거든요. 근데 이 업체가 최근에는 좀 그 쇼피라고 하는 또 다른 이커머스 업체한테 많이 좀 밀려가지고 최근에는 좀 실적이 좀 안 좋은데 올해 2차례에 걸쳐서 10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알리바바가. 뭐 하려고요? 이 아세안을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까지 뭐 상하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 그 배를 통한 무역으로 유럽이라든지 미국으로 거래를 해왔는데 이 부분에서 좀 장애가 생기니까 이제 내수 중심의 쌍순환 정책을 한다 그래서 내수로 좀 돌리고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러면 내수뿐만이 아니라 그걸 육로로 연결하는 게 1대1로 정책인데 거기에서 내수 시장을 확대한 개념으로 아세안 쪽의 물류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갔던 거는 사실 중국 내수 브랜드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브랜드 내에 OEM, ODM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내수 브랜드들이 꽤 올라왔는데 그 중국 내수 브랜드들이 사실 미국이나 중국에선 팔기가 좀 않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꽤 괜찮은 가격에 괜찮은 품질이란 말이에요. 마치 8, 90년대 한국 제품들처럼. 근데 이 내수 판로를 개척하는 게 바로 이커머스인 거예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는 이 라자다를 통해서 라자다는 아시아 6개국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통해서 이제 이 또 다른 내수 시장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호치민에 있는 제가 라자다를 통해서 중국에 있는 물건을 주문하잖아요. 배송비가 뭐 16,000동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을 안 해요. 그래요? 물론 뭐 라자다가 그 배송비를 좀 더 지원을 해줬겠지만 이 물류 이 덩치가 커지면 큰 트럭으로 오고 하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물류 육로 거점인 베트남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럽기도 하네요. 우리나라는 나라가 조그맣고 위에 북한이 있어가지고
이게 육상물류를 할 수 있는 거는 내수 시장밖에 없는데 그렇죠. 중국은 자기네 나라 자체도 워낙 큰데 인접해 있는 국가들도 좀 여럿이 있으니까 여기랑 사이만 괜찮으면 그 시장을 내수 시장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러면 베트남이 그냥 농산물 수출하려고 이커머스 이거 덥석 물었나?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좀 너무 유리한 게임 같이 보이기는 해요. 근데 또 여기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아세안에서 이커머스가 제일 발달된 나라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아세안 주요 6개국 중에서 제일 좀 낮은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커머스는 제일 발달했던 게 아이러니하게 못 살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쇼핑몰이 없었던 거예요. 아, 왜냐하면 다른 아세안 국가에서는 네. 화교들이 경제를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괜찮은 도심에 뭐 지하철 연결 다 해버리고 하면서 거대한 쇼핑몰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베트남에 쇼핑몰이 없었어요. 그래서 2011년 12년도부터 베트남에 이커머스가 처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베트남 정부가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또 그게 또 왜 그러냐면 베트남에서는 이 재래 유통 시장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코드를 찍어야 전산에 다 기록이 남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한 80%에서 90%는 다 그냥 현금 거래예요. 아, 그럼 세금 문제가 좀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야, 저 지방에는 물건 공급도 잘 안 되고 하니 이커머스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유통망도 깔고 이게 전산에 다 잡힐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베트남 정부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커머스 자체는 베트남이 아세안에서 제일 먼저 발달하고 제일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들어와도 사실 제가 봤을 땐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 하나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베트남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커머스 좀 하니까 중국이랑 이걸 열게 되면은 우리가 오히려 중국 시장을 내수 시장처럼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전략이 있는 거예요. 중국 자본으로 그 육로를 다 개통할 거 아니에요. 그쵸. 개척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몇 년, 한 2, 3년 동안 베트남은 또 경제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이다이 싸워도 이길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트남 사람들이 아까 뼛속 깊이 반중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중국 제품 되게 싫어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자신이 있다. 네. 아무리 중국에서 좋은 제품 나와도 베트남 사람들 제일 먼저 보는 게 이거 중국산 아니에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성비가 워낙 좋으면 중국산을 쓰겠지만 베트남산이 괜찮은 물건이 있다면 둘이 딱 붙었을 때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래도 중국산은 아니지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특히 바르고 먹고 이런 거는 절대 중국산 안 써요.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도 해볼 만한 거예요. 중국은 베트남이 뭐 하면서 거대 자본으로 밀고 들어가면 알리바바 보고 10억 불 투자해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돈으로 막 물류센터 만들고 도로 깔고 열심히 해주겠죠. 하면은 그 도로를 베트남은 나중에 저희가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것도 한국 사람 근성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불안해요. 이게 뭐 미국이랑은 군사적인 지원들을 많이 받으면서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는 미국 동맹 쪽에 있고 경제 동맹 쪽에서는 그쪽으로 하고 있는 전략들도 굉장히 리즈너블해 보여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 중편을 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합의문에 베트남 당서기장이 또 하나 조약을 넣은 게 베트남은 그 어떤 외국 군대도 주둔하지 않고 그 누구와도 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누구 외국 기지도 두지 않고 군사력 주둔을 허용하지 않는. 야, 이것도 말 참 교묘하게 한다. 아니 항구에 지금 미국 항공모함 들어와 있는데 이게 뭐 우리 땅에 군사 기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뭐 잠깐 왔다 갈 수 있는 거지 뭐 주둔은 아니잖아요. 근데 베트남이 이 말을 처음 한 게 아니에요. 베트남의 외교 기조는 그 누구하고도 동맹을 맺지 않는다예요.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예요. 항상 등거리 외교, 적당하게 간격을 유지하는 외교를 하는 게 베트남의 기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을 모르는 상태에서 베트남이 다시 중국 편을 드는 거 아니야? 미국 팽당했나 봐 이럴 수 있지만 베트남은 항상 미국의 지원을 받을 때도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와의 편을 들지 않고 다 두루두루 친하게 지낼 거야.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얘기 하기가 그렇죠. 그게 좀 무서워. 저는 적당히 지내려고요. 그럼 나 너랑 안 놀아. 뭐 이럴까 봐.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성향상 기명기구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 안 하면 막 괜히 불안하고 나 미워할까 봐. 그렇죠. 좀 불안하고 이렇게
이른바 우리말 있잖아요. 낙동강 오리알. 오리알 신세. 더 될까봐 여기도 제 등거리하고 저기도 등거리하다가 그냥 혼자 쭈그리고 앉아 있을까봐 되게 불안해하는데 베트남 그 기조를 오래 유지함으로써 다른 국가하고의 외교 관계가 그 정도 선을 유지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또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인구도 지금 거의 1억이란 말이에요. 내수가 1억인 나라가 전 세계 몇이나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빨리 성장하고 내부 기술도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편저편 들었다가는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벌어서 자신들이 빨리 성장하고 강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베트남의 그 내수 시장 에 대한 소비와 관련한 얘기를 해봤고 지금은 베트남이 지금 글로벌 지형이 변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는지에 대한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얘기인데 그 우리 기업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할 때는 예전에 처음에는 그 제조업 중에 낮은 인건비 때문에 갔었고 우리가 소비 시장으로 접근했을 때는 우리보다는 좀 못 사는 나라니까 우리 한 7, 80년대 정도 물건 갖다 팔면 되지 않을까라고 접근했다가 뭐 그러니까 현지화를 잘한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실패한 기업도 있다는 건데 지금은 또 그거랑 다른 차원에서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안정적인 공급망 차원에서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또 베트남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한국이라는 국가가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의 공급망에 접근하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에 단순 노동력 그런 자본들이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아요. 이제 그냥 인형 눈깔 붙이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좋은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기업만 들어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정부가 몇 년 전부터 삼성 보고 반도체 투자 좀 해. 반도체 우리 잘할 수 있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전제품 조립 이런 거는 됐고. 그렇죠. 핸드폰도 우리가 만들잖아. 잘 만드니까 이제는 다음 단계 나가자. 그래서 삼성전기가 이번에 투자를 해서 반도체 기판 고부가치 산업 이제 투자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텔이든 이제 그 글로벌 브랜드들도 이제 하나씩 들어오고 있어요. 베트남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아직도 반신반의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이제 생산 기지로서 들어올 때는 단순하게 인건비로서는 이제 더 이상 매력은 못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베트남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자니 그나마 또 그만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회문화 인프라적으로. 앞으로 한 2, 30년 동안은 베트남만큼의 되는 나라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도 많이 해요. 원래 미얀마가 그 대체 후보지였었는데 군사 구테타 일어나면서 이제 아무도 이제 거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과 비슷하게 가고 있는 나라가 이제 인도네시아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은 이제 들어오면 될 수 있으면 인허가가 좀 잘 나오게 하려면 베트남에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특히 뭐 네티즌들이 댓글로 아니 우리 기술을 왜 베트남에 줘 막 이런 말 나오실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세요. 베트남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야 이 사람들 소비력이 올라오고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고 잘 살아야 우리 제품들을 또 많이 살 거거든요. 그래야 또 다른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중국은 이제 더 이상 한국 제품을 원하지 않아요. 그쵸. 자기 내수 제품들이 이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공급망적인 측면은 생산 단위의 문제인데 소비 시장에서도 저도 이제 종종 하는 얘기인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원하지 않았을 때 한국은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시장으로서의 중국을 어느 정도는 이제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럼 그때도 또 이제 대체 시장 어딨냐 그러면 또 동남아에 하게 되는 건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베트남이 그렇게 큰 소리를 쳤을 때 야 그럼 베트남에서 안 하고 다른 나라 갈 거야 해버리면 베트남 입장에서도 좀 아쉽지만 그래도 좀 더 이런 뭐 단순 인력 산업 시장을 유지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베트남이 언제까지 그런 단순 인력으로 버티겠어요. 그쵸. 베트남은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강압적으로라도 압력을 넣어서 우리에게 다음 단계 산업 기지 위주로 들어와. 니네 단순하게 들어오는 건 우린 더 이상 필요 없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훨씬 더 그 인건비 따먹기의 게임이 아니라 훨씬 더 큰 틀에서 그렇죠. 이게 경제적인 그 단순히 중국에서 못 만들게 하니까 우리 베트남 가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전략이 아니라 좀 더 국가 대 국가, 산업 대 산업 생태계 대 산업 생태계에 좀 더 브로드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베트남에 투자한 국가들 순위를 보면요. 코트라 자료에 의하면 1위가 대한민국,
예. 2위가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전부 다 아시아 국가들이에요. 1등부터 10등까지가 아시아 국가들이에요. 중간에 뭐 버진 아일랜드가 있는데 그거는 틀림없이 다 우회해서 들어온 거니까요. 그렇겠죠.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태 유럽과 미국 자본이 들어와 있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이렇게 빨리 성장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제가 EU FTA 체결되고 이제 미국도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걔네들이 돈이 들어오면 이제 더 앞선 단계의 산업군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신발 생산하고 인형 눈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자꾸 마감 임박 같은 게 쪼임을 좀 받게 되는데. 이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베트남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셔야 된다. 지금 안 사면 미국, 유럽에서 먼저 삽니다. 그럼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너무 그 베트남에 대해서 좋게만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그 리스크, 네. 그 이 부분 여기 들어갈 때 좋은 점은 기회의 요인들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또 이제 기회만 보고 들어가면 과거에 그 K뷰티처럼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현지 생활하시면서 한국의 어떤 기업들 아니면 다른 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을 할 때 좀 신경 써야 되는 그 위험 요인 아니면 베트남의 경제 사회적으로 좀 리스크 요인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어요? 우선 베트남의 법규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석이 이중적으로 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석이 중의적으로 되다 보니까 담당자별로 전혀 다른 판결 결과가 나와요. 국권 해석이. 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에 대한 불만이 되게 커요. 그런 부분의 리스크는 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말도 안 되게 횡포를 부리거나 그런 일은 뭐 예전에 비하면 거의 이제 없어져 가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상황의 바로 뒤에는 부정부패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70년대 뭐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부정부패 되게 심했잖아요. 근데 그게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급격히 줄어들었잖아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급격히 줄었어요. 그리고 베트남 국민들 자체도 이제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에 영상 띄워버리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지금 베트남에서 그 아까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했던 쫑 주석이 부정부패 척결을 엄청 지금 세게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장관이 2명이 지금 잡혀 들어갔고요. 그래요? 네, 공산 당원들에서 지금 한 4,200명 정도가 지금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베트남 공무원 사회가 지금 얼어붙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매뉴얼대로 할 거야 하다 보니까 일 처리가 좀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쫑 주석은 좀 되게 강력한 보수주의자여가지고 이번 기회에 부정부패 강하게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좀 강하게 표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미국하고 유럽 자본들이 그동안 베트남에 들어왔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불투명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정치적 리스크라고 하죠. 네. 근데 이러한 제스처를 취해준다는 거는 베트남 정부가 우리 이제 투명하게 할 거야. 우리 이제 절차대로 제대로 할 거야라고 하는 의지 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EU 자본들이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데 계속 지금 막판에 꺼려지는 거는 베트남 믿을 수 있어? 근데 아시아 국가들은 다들 자기들이 그런 걸 겪어봤거나 아직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늘상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투자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 같은 나라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베트남 정부가 그렇게 과감하게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물론 아직도 베트남 부족한 건 많은 나라인 건 분명해요. 근데 그게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 공 기자님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우리 86년도 아시안 게임하고 88 올림픽 한다고 막 사람들 줄 서세요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버스 오면 막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그리고 저 교통 그 경찰한테 걸려서 저 운전면허증 주세요. 그럼 뒤에 10,000원짜리 넣어서 이렇게 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어느 세계나 완벽하진 않으나 이게 정말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점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감 임박입니다. 얼마 안 남았대요. 지금 유럽 3%, 미국 3%가 베트남 진출하려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뭔가 오늘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를 뭐 소비, 생산, 뭐 다양한 지경학적인 문제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근데 사실 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가 베트남 시장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70년대로 돌아가면은 뭘 할 거냐? 그러면은 일단 강남에 좀 땅을 사고,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베트남도 이게 우리가 지금 큰 얘기 해봤는데 베트남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해외에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고 나라가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고. 그럼 그럴 때 내가 조금 이게 좀 돈을 좀 만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데에서 뭐 재테크, 뭐 투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하나요? 과거에는
베트남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미국 달러를 사거나 암달러 시장에서요. 금을 샀어요. 왜냐하면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마다 미국 달러 대비해서 한 13%에서 17%까지 항상 폭락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절하되다 보니까 자국 돈을 믿질 않았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베트남에는 그 금고를 집에 웬만한 사람 다 금고를 샀었어요. 금고 시장이 엄청 컸거든요. 금 넣어놔야 되고 달러 넣어놔야 되니까. 정말 돈 많은 사람 중에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예를 들면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레지던스를 아예 사서 장기 임대를 해서 거기는 이제 보안이 좀 잘 돼 있으니까 거기다 금고만 갖다 놓고 현금이나 돈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금융기관도 못 믿겠고 주식도 불안하고 그때는 뭐 주식을 잘 몰랐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나도 주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주린이 같은 사람들이 막 터져 나온 거죠.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게 1520 지수까지 찍었었어요. 대충 얼마쯤에서부터 간 거예요? 그게 한 300 지수 정도. 뭐 미친 듯이 폭발한 5배? 거죠. 네, 뭐 지수가 5배? 뭐 미친 듯이 올라간 거죠. 와. 그러니까 그게 뭐 한 3, 4년 동안 이야기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뭐 1000 이상이 올라간 거예요. 그게 기존에는 한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펀드들이 막 사실은 막 좌지우지 맞아요. 저 기억나요.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베트남의 주식 관련된 칼럼을 쓰면서 저도 좀 막 사람들한테 물어도 보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느 한 외국 기자가 분석한 구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베트남의 80년대생들은 기존의 자기 부모 세대와 너무 다르다. 왜냐하면 이제 베트남 전쟁 1975년에 끝났잖아요. 근데 자기 부모 세대들이 일구었던 거를 이제 80년대생들이 이제 나이가 40대 정도 되니까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가게를 물려받던 집을 물려받던 이제 자기 자산 자체가 자산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 경제 자체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 여윳돈도 생겼고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걸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정말 부자들이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주식은 중산층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들어갔더니 주식이 막 쭉쭉쭉 올라간 거죠. 돈을 엄청 많이 벌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쭉 빠져버리니까 그 1520까지 갔던 게 910까지 갔었어요. 저점 대비해서는 올라왔지만 우리의 원금은 항상 정고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과 열흘 전에 이제 900이 무너지냐 마냐 이랬는데 이제 다시 960 정도 올라가서 이게 그럼 900이 지지선이어서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또 차트 분석해야죠. 그렇죠. 지지선 쫙 그려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도 중산층들이 이제 두터워지고 그리고 뭐 해외에서 좀 뭐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 있고 이제 보고 겪은 게 달라지니까 야 우리도 이제 베트남 부동산은 이제 거품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요. 말도 안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베트남 아파트값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무슨 베트남 아파트가 이렇게 비싸 이러실 거예요. 그 대충 시내 중심가 좋은 아파트. 호치민의 중심가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한 30평 정도 되면은 분양가는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피가 2억 5천이면 뭐 얼마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4억, 5억, 6억 되고 그렇습니다. 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진짜 뭐 되게 괜찮은 데는 10억, 15억도 해요.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싸네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가치가 말도 안 되게 지금 근데 이게 예전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요? 네. 예전에 더 심했었거든요, 거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중산층들이 그런 부동산을 들어가긴 좀 뭐 땅도 사고 뭐 공단이 들어온다 막 이런 거 샀다가 이제 기획부동산한테 당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많은데 이 주식은 자기가 좀 공부해보고 그 전산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베트남 증권사들이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났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폭락을 해가지고 이제 좀 많이 좀 힘들어하는데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재테크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한국은 이렇게 3프로 TV 같은 게 있어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공부를 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전문가들 이야기 나오면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이 대대로 금융기관을 믿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고 놓고 뭐 그러고 살았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이야기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일수록 또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꾸 이게 3프로 TV 투자 유치하시려고 그러나? 이거 지금 막장이에요, 막장. 마지막. 그런데 지금 해외 유학 다녀온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그 영국이나 미국에서 좋은 경영 뭐 코넬 대학이든 MIT든 이런 데
다니다 온 친구들이 지금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베트남에 들어와서 할 일이 없어요. 아니 미국에서 되게 괜찮은 대학을 나왔는데 급여가 100만 원도 안 돼요. 와,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아까 집값이 10억이라고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 살기가 특히 호치민 같은 대도시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공장 노동자들 한 달 월급이 30만 원이 안 돼요. 대학생들이 카페에서 일하는 시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밖에 안 됩니다. 와. 그러니 이 친구들은 베트남 사람들이 정말 뭔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 미국 증시에 상장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잖아요. 그걸 보고 나도 하면서 IT 쪽으로 많이 뛰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베트남에 이제 게임 개발해가지고 20대, 30대 억만장자가 된 친구들도 많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뛰어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게임 산업이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의 젊은 인재들이 IT 특히 게임 산업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아직 뭐 베트남 증시가 아직은 좀 많이 좀 초보적인 단계라고 하지만 베트남의 경제는 점점점 올라가고 있고 베트남의 내수 기업들이 튼튼해지기 시작했고 그럼 여기에 좀 관심 있게 누군가 체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좋은데 3프로가 혹시 한번 공기자님 한번 베트남에 한번 진출하시나요? 3프로 TV 베트남. 네. 지금 이게 마감 임박이라는 거죠. 출장으로 한번 뭐 거기 베트남에서 현지 라이브 방송 한번 하시죠. 현지 로케로 한번. 제가 이분을 베트남 대사관에서 모신 게 아닌데, 야 어쨌든 그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투자를 할 수 있는 곳 자체가 별로 없었고 정보도 별로 없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주식이 워낙 상승하기도 하고 뭔가 좀 더 접근성이 훨씬 뛰어난 재테크 수단이다 보니까 거기서도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3% 와라. 일례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2015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베트남에 인터넷 뱅킹이 거의 안 됐어요. 제가 뭐 은행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 뱅킹을 하잖아요. 주말 끼면 3일 후에 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모바일로 주식 거래 다 한단 말이에요. 불과 6, 7년 만에.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의욕도 강하고 근데 그런 게 짧은 시간에 뭔가 그렇게 새로운 게 들어오면 혼란이 막 생길 것 같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한국 사람처럼 정말 적응 잘해요. 알겠습니다. 그 베트남의 재테크 관련한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좀 낯서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저도 이제 국제통상 문제나 공급망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다른 국가의 입장에서 이걸 바라봤을 때 또 다른 측면에서 보인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오늘 베트남 얘기 좀 흥미 있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또 베트남으로 돌아가시겠지만 또 한국에 오시면 또 한번 불러주십시오. 불러주시면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악권 세상의 발견 그 왜 베트남 시장인가의 저자 유영국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악권 권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내 인생의 티핑 포인트를 맞이할 분들을 위해 3프로TV 최초로 100% 책임 환불 주간을 실시합니다. 3프로TV 프리미엄 강의를 무려 2주 동안 마음껏 수강해 보시고 불만족할 경우 수강료를 100% 전액 환불해드리는 주간입니다. 송기령의 미래대학, 오건영의 경제대학, 주식 박세익, 부동산 오윤석의 투자 펀더멘탈 패키지까지 수만 명의 실제 수강생들이 증명한 3프로TV 최고의 강의로 2023년 내 인생의 티핑 포인트를 맞이해보세요. 100% 책임 환불 주간은 2022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토요일에 종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